아이고, 토트넘이 EPL 3라운드 뉴캐슬 원정에서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정말 전술적인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난 경기라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을 쓰는 방법에 대해 많은 영상 분석을 남겼는데 엔지 감독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토트넘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3톱에 손흥민, 클루셉스키, 윌슨이 출격했습니다. 손흥민은 솔랑키, 히샬송의 부상으로 에버튼전에 이어 원톱으로 재출격이 예상됐는데요. 이 경기가 시작하니 클루셉스키가 원톱에 위치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선은 역시나 메디슨 비스마사르였습니다. 포백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반더벤이 에버튼전 발목 문제로 빠졌습니다. 드라구신이 대신 출전하면서 우도기 로메로 포로와 포백을 구성했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비카리오가 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 초반 좌측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원톱으로 출전하지 않은 경기에서 토트넘의 경기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결과가 궁금했는데요. 일단 뉴캐슬이 전반 초반부터 토트넘의 약점을 제대로 공략하고 나왔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토트넘의 뒷공간을 노렸으나 드라구신이 슬라이딩 태클로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전반 10분에는 침투하던 토트넘 윌슨에게 결정적인 1대1 찬스가 왔는데요. 하지만 이걸 쿨셉스키가 터치하는 바람에 옵사이드 선언이 됐습니다. 뒤이어 곧바로 로메로의 헤더골이 터졌지만 이것도 옵사이드에 걸렸죠. 이런 상황에서 전반 18분 주말 예능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부심이 햄스트링으로 대기신과 교체되는 재미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 처음 보네요. 전반 27분에는 손흥민이 간만에 재치있는 드리블을 보여줬습니다. 로이드 켈리에게 넘맥을 먹이면서 뚫고 들어갔는데요. 당황한 켈리는 손흥민을 잡아 끌었습니다. 손흥민의 과감한 돌파가 아쉽다는 팬들의 의견이 많았는데 간만에 노련함을 선보였습니다. 여러 차례 토트넘이 뉴캐슬의 골문을 뚫지 못했습니다. 뉴캐슬이 라인을 올리고 점유하는 토트넘의 전술을 파악하고 두 줄 수비로 대응했기 때문이죠. 이에 뉴캐슬이 결국 한 방 먹이고 말았습니다. 전반 36분 토트넘의 좌측면이 너무 안일했습니다. 뉴캐슬의 크로스가 결국에는 올라오게 만들었죠. 이는 하비 반스에게 향했고 반스는 논스톱으로 토트넘 오른쪽 골대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토트넘 수비 숫자가 적지 않았음에도 먹힌 실점이라 수비적인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후 뉴캐슬은 강력한 압박으로 대응했고 토트넘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반 막판에도 손흥민의 투지는 빛났습니다. 이 밖으로 나갈 뻔한 볼을 끝내 지켜내면서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흥민이 중앙보다 측면에 설 때 엔지의 전술에서의 영향력은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런 뉴캐슬 같은 두 줄 수비에서는 더욱더 그랬죠. 전반전 통계를 살펴보면 뉴캐슬이 효율적인 경기를 했다는 게 나타납니다. 토트넘이 점유율 65%를 쥐고 있었지만 기대 득점은 0.26으로 뉴캐슬의 반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슈팅 8개와 유효 슈팅 2개로 뉴캐슬보다 많았지만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죠. 반면 뉴캐슬은 유효 슈팅 1개를 득점으로 기록했습니다. 이에 엔지 감독은 역시나 손흥민 원톱이 아니면 손흥민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느꼈나 봅니다.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손흥민을 원톱으로 세우고 클루세스키를 미드로 내렸습니다. 대신에 존슨이 투입되고 파페사르가 교체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손흥민 원톱을 믿고 쓰라니까는. 후반 시작하자마자 토트넘은 이삭에게 뒷공간이 뚫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드라구신의 슈퍼플레이로 막아냈죠. 드라구신이 반더벤을 대신해서 나왔는데 기대 이상의 수비력을 뽐냈습니다. 55분 드디어 토트넘의 첫 골이 터졌습니다. 메디슨의 슈팅을 닉 포프가 막았는데 이게 존슨 앞에 떨어졌는데요. 이걸 존슨이 슬라이딩 슈팅했는데 뉴캐슬의 댄번이 그대로 차서 골망을 갈랐습니다. 솔직히 그냥 놔뒀으면 밖으로 나갔을 텐데 이 자책골이 터지다니 토트넘의 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토트넘의 치명적인 약점은 지난 시즌 2차전과 마찬가지로 뚫리고 말았습니다. 77분 토트넘은 무리하게 또 수비 라인을 급격히 올렸습니다. 결국 조 엘링턴의 스루 패스가 머피에게 제대로 꽂혔습니다. 교체 투입된 머피는 펄펄 날았고 금방 박스 안에 도착했습니다. 이삭이 머피의 패스를 받아 득점을 쓸어 담았죠. 이 상대팀이 대놓고 수비 뒷공간을 노리고 나왔는데 그대로 당하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결국 엔지 감독은 뒤늦게 메디슨과 비스마를 빼고 베리발과 벤탄쿠르를 투입했습니다. 1대1 동점을 만들었던 순간에서 조금 더 변화된 전술을 썼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경기는 엔지의 교체 용병술마저 완전히 깨지면서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이번 뉴캐슬전은 엔지 감독의 진정한 평가 무대였습니다. 뉴캐슬 정도의 수준의 팀이 딱 이번 시즌에 향방을 가늠하기 좋았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미천이 다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일단 뉴캐슬의 에디 하우 감독이 지난 시즌 2차전처럼 똑같은 대응 전술을 가지고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전방 압박과 역습, 두 줄 수비 똑같이 나왔는데 토트넘이 속수무책이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예상했을 뉴캐슬의 1대1 데인마크 전방 압박에 경기 초반부터 토트넘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번 시즌 트로피를 노린다는 포스테코글루인데 1차 빌드업에서부터 애를 먹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뻔한 빌드업 패턴이 완전히 간파당하면서 패스 동선도 읽혔습니다. 또한 왜 원톱 손흥민으로 지난 에버튼전 간신히 자신의 이미지가 살아나는데 믿지를 못할까요? 클루세스키를 원톱으로 쓰면서 그나마 느린 뉴캐슬 센터백들에게 전반전 위협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지난 분석에서 본머스가 뉴캐슬을 상대로 전방 압박을 하면서 뒷공간을 노려 재미를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흥민은 2라운드 당시만 해도 EPL 최고의 전방 압박 통계를 선보인 공격수인데요. 게다가 키가 2m에 육박하는 덴번의 단점인 느린 발을 손흥민의 침투로 뚫어낼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전 좌측에서 두 줄 수비를 상대로 백패스와 횡패스를 보내며 또다시 영향력이 줄었습니다. 그나마 후반전 손흥민이 원톱으로 출전하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었죠. 손흥민이 전방 압박을 구사하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허나 지난 시즌부터 변화되지 않은 선수 구성과 포메이션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번 시즌 메디슨 이외에도 중원에서 창의성을 보일 테크니션이 간절했는데요. 도대체 마무리 패스가 제대로 되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왼발 말고는 쓰지 못하는 클루세스키는 미드로 내려가서 주발로도 제대로 된 마무리 패스를 넣지 못했습니다. 또한 교체 투입된 존스는 행운의 동점골 이후에 볼터치, 크로스 모두 최악이었습니다. 비스마를 6번으로 단독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고 메디슨과 함께 베리발이라도 나란히 놓는 전술을 구사했다면 패스 흐름이 훨씬 괜찮았을 겁니다. 지금의 NG 전술에서 수비 뒷공간도 뻥뻥 뚫리는데 굳이 3선의 투미드를 고수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공격 축구를 할 거면 아싸리 공격형 미드필더를 하나 더 놓던지 말입니다. 결국 결승골은 뉴캐슬의 똑같은 맞춤형 전술에 무너지면서 엔지는 이번 시즌 모든 팀들에게 파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수비 라인을 뚫기 위해서 전방 압박과 침투를 노렸습니다. 그럼에도 엔지는 수비 라인을 고수했고 결국에는 조엘링턴의 패스 한 방에 뚫렸죠. 이는 에디 하우 감독이 머피를 침투용으로 투입하면서 엔지의 전술을 간파한 게 컸습니다. 뉴캐슬의 똑같은 맞춤형 전술에 엔지가 작년처럼 또 당한 겁니다. 하지만 엔지는 어떤 맞춤형 전술을 가지고 나왔나요? 두 줄 수비를 뚫기 위한 부분 전술이 있었는지, 아니면 수비 라인을 낮추면서 점유율을 주고 역압박을 노릴 전술이 있었는지. 엔지는 똑같은 전술이었고 후반전에는 손흥민에게 다시 해저 축구를 시전했습니다. 애초부터 손흥민을 믿고 원톱을 쓰던지 말입니다. 일요일 밤부터 손흥민의 득점을 기대하고 많은 분들이 경기를 보셨을 텐데 오늘 NG의 전술 그리고 달라지지 않는 선수들의 볼터치나 패스 퀄리티에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올 시즌 굉장히 걱정되는 뉴캐슬전 패배입니다.